한 달간 손녀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0살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고 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내가 1년을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자의 우연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제안, 그리고 따뜻하지만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 55입니다. 강남 백화점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출근하는 게 내 일상이었죠. 대리석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단순한 일이지만 떳떳하게 버는 돈이니 고개는 들고 살았습니다. 그날은 반장님이 갑자기 7층 VIP 라운지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는 올라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부드러운 카펫,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운 가구들,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느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낡은 사진을 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을 두드렸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손녀 민서를 닮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째 연락이 끊긴 손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양복 입은 비서가 들어와 할머니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고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반장님이 7층에서 날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 방에 올라가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조용히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 달간 손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 그 대가로 월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민서와 닮았다며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압니다.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20년 전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웠는데 딸은 대학 졸업 후 엄마 때문에 불행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3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머니가 건넨 명함에는 강순애, 성경그룹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손녀 행세를 한다는 게 사기처럼 느껴졌지만 통장 잔액은 28,500원이었고 다음 주면 월세 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밤새 천장을 보며 할머니의 외로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하지만 선택은 끝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접어야 했습니다. 사흘 후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와 동백나무가 가득했고 현관문이 열리자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민서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민서가 되어야 한다.
겨우 할머니라는 호칭을 내뱉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내 가슴속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마련해준 고급스러운 객실에 누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단 한 달만 버티면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할머니는 나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길고 넓은 한옥 식당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손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조차 제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느냐고,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거실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손녀 민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민서가 피아노를 좋아했던 것,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던 것, 할머니 무릎에 누워 동화책을 읽었던 것.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기라도 제대로 하라고, 손녀처럼 굴라고, 어색하게 굴면 들킬 거라고. 차가운 말투에 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건 계약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의 비서가 찾아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간 손녀 역할을 하는 것, 외부인에게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 것, 계약 종료 후 일체 연락하지 않는 것. 계약서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하얀 종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돈 때문에 남의 손녀 행세를 하다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니 할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낡은 비치 브로치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손녀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돈도 많고 큰 집에 살지만 결국 혼자였구나.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만큼은 진짜 손녀처럼 할머니를 대해드리자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함께 산책하는 게 어떠냐고.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심은 소나무, 손녀 민서가 태어나던 해 심은 동백나무.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나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이건 연기였으니까요. 한 달 후면 끝날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나를 2층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책장 가득 오래된 책들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린 아들 태준, 그리고 손녀 민서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아들이 외로워했던 것, 손녀가 자라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고 뒤늦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이미 모두 떠나버렸다는 것을. 며칠 후 할머니의 팔순 생일이었습니다. 집안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나는 손녀 민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서서 인사를 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따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께 축하한다고, 손녀가 참 예쁘다고, 효녀라고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비서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말기암이라고,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라고,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년 전 진단받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치료를 거부하고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려 했다고.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진짜 손녀가 돌아온 것 같았다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겼고 할머니도 나를 안았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다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손녀처럼 할머니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나를 골동품 상자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비치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60년 전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물려주셨고 할머니는 이걸 손녀 민서에게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진짜 손녀라고, 이걸 받아달라고.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가짜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사업 이야기를, 후회하는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 딸을 키우며 겪은 일들, 딸에게 버림받은 아픔.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할머니 손녀가 되는 건 어떠냐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함께 있는 건 어떠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끝나야 하는 거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게 뭘까? 혈연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함께 보내는 시간과 마음이 중요한 걸까? 그런데 그날 밤 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냉정한 눈빛, 굳은 표정. 할머니의 아들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어머니 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나와 나를 손녀라고 소개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집에 머물며 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서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미국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나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답했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며칠 후 태준의 재혼 부인 수진까지 합류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조사했다고 당신은 민서가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백화점 청소부라고.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고, 이런 사기꾼을 집에 들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몰래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할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싶어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할머니의 일기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쓴 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아들 생일을 놓친 날, 손녀 민서가 태어났지만, 회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날, 아들이 이혼하던 날, 할머니는 평생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일기 곳곳에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태준에게, 돌아가신 남편에게. 최근 일기에는 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와서 외롭지 않다고, 진짜 손녀가 돌아온 것 같다고, 영숙이 덕분에 행복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나만큼 외로웠고, 나도 할머니만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 모든 걸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라고, 영숙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게 뻔하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너는 나한테 진심이었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 순간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할머니는 결국 나를 보내야 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압박 앞에서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태준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넣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비치 브로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건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나는 브로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거라고, 가져가라고.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라고, 만약 재산을 요구하면 고소하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하고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문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처음부터 가짜였는데, 계약이었는데, 한 달 후면 끝날 거였는데, 하지만 어느새 할머니는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머니에게 진짜 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백화점에 연락해 청소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내내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실까? 혼자 식사는 하시는 걸까? 약은 제대로 드시는 걸까? 밤마다 할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정원을 함께 걷는 꿈,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꿈, 할머니가 웃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텅 빈 방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할머니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응급 입원하셨다고, 영숙 씨를 찾는다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고 주소를 듣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태준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고, 누가 부르라고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재산을 노리느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중환자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팔을 잡아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영숙이에요.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나를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하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창백한 얼굴. 할머니가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진짜 손녀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서야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나를 가리키며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가짜라고, 할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렸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민서는 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이용한 거냐고, 얼마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보내며 진심이 되었다고, 할머니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가짜 손녀가 감히 사랑을 말하느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는 가짜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내게 진짜 손녀였다고, 너희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다고.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업만 중요했다고,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도 곁에 없었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항상 일만 중요했느냐고, 할머니가 필요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녀를 번갈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너도 내 손녀야.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은 진짜야. 민서야, 너도 할머니를 용서해줘.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 말에 나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가 있었지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집에서 편히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와 민서는 함께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민서는 밤에 할머니 곁에서 자고 나는 낮에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할머니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약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우리 둘을 불렀습니다. 침대 양옆에 나와 민서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비치 브로치를 꺼내 우리 손에 함께 쥐어주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손녀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서로 의지하며 살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사흘 후 이른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와 민서가 양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잠든 것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할머니는 재산 대부분을 신탁에 맡기고 일부를 민서에게 그리고 일부를 나에게도 남겼습니다. 생활비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편지였습니다. 영수가 너 덕분에 할머니는 마지막이 행복했어. 외롭지 않았어. 고마워. 이제 내 딸도 용서해줘. 가족이란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옆에서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후 민서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할머니를 돌봐줘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처음엔 미워했지만 이제는 안다고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걸.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남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다고.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혈연이 아니라도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따뜻한 만남과 따뜻한 하루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